전화는 자정 직전 울렸다. 그 시간대에 울리는 전화는 대개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 김민서는 고요한 잠에 빠져 있던 남편 최준호의 깊은 숨소리를 들으며 망설였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민서 씨 되시죠? 최준호 씨 아내분이시죠? 민서는 본능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낯선 이의 목소리가 전하는 말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귀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정다혜 씨가 방금 사망했다고 했다. 신부전으로 인한 급사. 그녀는 준호의 전처였다. 32살, 한창인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이다. 민서는 수화기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잠시 후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네,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저는 정다혜 씨를 잘 모릅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아,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최준호 씨 전화가 계속 꺼져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장례식장 연락을 받고 왔는데 연락처를 찾다가 김민서 씨 번호를 발견했습니다. 그래도 최준호 씨께는 이 사실을 꼭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민서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준호의 전처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자신이 그에게 알려야 한다는 기묘한 의무감. 결혼 7년 차. 민서는 준호의 첫 결혼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그저 첫 아내는 오랜 지병으로 고생하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준호가 그 일로 힘들어했다는 것뿐이었다. 그는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고 민서도 그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 굳이 캐묻지 않았다. 전화를 끊은 후에도 민서는 한동안 멍하니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남편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이 남자에게도 이런 깊은 슬픔을 간직한 과거가 있었구나. 민서는 마음 한편에 알 수 없는 안쓰러움과 동시에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남편의 전처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왜 이 소식을 자신이 그것도 한밤중에 낯선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을까? 민서는 서서히 준호의 어깨를 흔들어 깨웠다. 여보, 좀 일어나 봐요. 준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뒤척였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방금 전화가 왔어요. 당신 전처인 정다혜 씨 돌아가셨대요. 준호의 눈이 순간적으로 크게 뜨였다. 그의 얼굴에는 잠이 깬 후의 몽롱함 대신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충격이 뒤섞여 있었다. 민서는 그 표정에서 그가 얼마나 아파했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다혜를 깊이 사랑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 감정은 너무나 솔직하고 원초적이어서 민서는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민서는 침묵 속에서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했다. 어디 가요? 장례식장.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의 부드러움과 침착함이 사라진 딱딱하고 건조한 톤이었다. 민서는 망설였다. 같이 갈까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당신은 유준이 옆에 있어. 그리고 어머니도 계시고.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동시에 어떤 단호함과 차가움이 서려 있었다. 마치 민서가 이 상황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듯한 경고처럼. 그의 뒷모습을 보며 민서는 알 수 없는 소외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현재이자 미래인데 왜 그의 과거에 대해서는 그저 침묵해야만 할까? 왜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없을까? 준호가 떠난 후 민서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다. 그저
죽은 전처에 대한 질투나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어떤 감정이었다. 민서의 삶은 얼핏 보면 완벽해 보였다. 32살의 그녀는 준호의 든든한 아내이자 5살 난 아들 유준의 자상한 엄마였다. 그들의 집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아담한 아파트였다. 준호는 대기업 건설회사의 유능한 부장으로 승승장구했고 민서는 가정에 전념하며 남편과 아들을 뒷바라지했다. 그녀는 결혼 후 자신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접고 안정적인 가정주부의 삶을 택했다. 그녀의 삶에는 늘 시어머니 이순자 여사가 함께였다. 이순자 여사는 준호의 사업이 잘 되자 지방에 살던 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와 그들 부부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녀는 겉으로는 손주를 봐주러 온 정 많은 할머니였지만 사실은 민서에게 언제나 은근한 압박과 통제를 가했다. 아무리 유능한 남자라도 집안이 편안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여자는 내조가 가장 중요한 미덕이란다. 그녀의 말들은 늘 민서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민서는 시어머니의 말에 순응하며 그녀가 원하는 완벽한 며느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민서의 마음속에는 늘 메워지지 않는 공백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성공과 아들의 성장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고 되뇌었지만 가끔씩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잊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의 삶은 준호와 유준을 중심으로 돌아갔고 그녀 자신은 그저 그들 곁에 존재하는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준호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준호는 간혹 다혜의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다혜는 몸이 약해서 늘 고생했었지. 그 아이가 살아 있었으면 지금쯤 행복했을 텐데. 그는 추억에 잠긴 듯 아련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럴 때마다 민서는 그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하지만 그의 슬픔이 깊어질수록 민서의 마음속에는 미안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여전히 다혜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민서에게 다혜는 그저 준호의 과거에 존재하는 슬프고 연약한 그림자일 뿐이었다. 준호는 그녀를 잃은 후 방황하다 민서를 만나 사랑을 시작했다고 했다. 민서는 자신이 그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의 삶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준 구원자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다혜의 부고 소식을 접한 준호의 모습을 보며 민서는 자신이 단 한 번도 그의 슬픔의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슬픔은 그녀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거대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민서에게 다혜의 장례식을 치르고 왔다고 말했다. 마지막 가는 길을 잘 배웅해 주고 왔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건조하고 무거웠다. 민서는 그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옆에 있어 주었다. 그날 이후 준호는 눈에 띄게 변했다. 그는 평소처럼 일에 전념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아들 유준에게도 평소처럼 다정하게 대했지만 예전 같은 활기는 사라지고 없었다. 민서와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애써 괜찮은 척하는 그의 모습은 그가 여전히 깊은 슬픔 속에 잠겨 있음을 보여주었다. 민서는 그런 준호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한편으로는 준호가 다혜를 잊지 못한다는 사실에 질투가 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질투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애써 외면했다. 죽은 사람에게 질투를 느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녀는 그저 준호가 빨리 슬픔을 극복하고 예전처럼 돌아오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민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준호는 왜 그녀에게
전처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을까? 왜 그 소식을 자신이 낯선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어야만 했을까? 왜 그는 그녀를 장례식장에 데려가지 않았을까?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그녀를 그저 다혜의 빈자리를 채울 대용품으로 생각하는 것일까? 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애써 지워냈다. 어느 날 저녁, 민서는 우연히 준호가 늦은 밤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평소와 달리 목소리를 잔뜩 낮추고 있었다.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됐지? 나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어떤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민서는 그의 대화 내용에 귀를 기울였다. 내가 지금은 그쪽으로 못 가.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은 안 돼. 그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허공을 응시했다. 민서는 그가 전처의 죽음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에 얽혀 있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민서는 시어머니 이순자 여사의 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그녀의 서랍장 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낡고 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준호와 함께 앳된 얼굴의 여자가 다정하게 서 있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밝고 건강해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준호의 옆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이 사진은 그녀가 생각했던 다혜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민서는 사진 속 여자를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가 알던 다혜는 병으로 고통받다 세상을 떠난 불쌍한 여자였다. 하지만 사진 속의 그녀는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여성이었다. 민서는 사진을 다시 서랍장 안에 조심스럽게 넣어두고 시어머니의 방문을 조용히 닫았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드리워진 짙은 안개를 느끼기 시작했다. 남편의 전처가 남긴 그림자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크고 그녀의 삶의 구석구석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는 그녀가 알지 못하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전처의 부고 이후 김민서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들 최유준을 유치원에 보내고 늦은 아침을 먹고 시어머니 이순자 여사의 까다로운 비위를 맞추며 집안일을 했다. 저녁에는 남편 최준호의 퇴근 시간에 맞춰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쉴 새 없이 일렁이는 호수와 같았다. 낯선 사람의 전화가 전한 부고 소식, 핏발선 눈으로 장례식장에 다녀온 준호의 굳은 표정, 그리고 시어머니의 서랍장에서 발견한 빛바랜 사진 한 장이 그녀의 삶에 작은 돌멩이들을 던져 넣은 것이다. 민서는 모든 것을 덮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과거의 그림자에 매료된 듯 자꾸만 준호의 전처 정다혜와 그의 과거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정다혜 씨 가족분들은 괜찮으세요? 준호는 신문을 보던 시선을 들지 않은 채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남남이야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호의 차가운 태도와 이순자 여사의 냉담한 표정 속에서 다혜가 이 가족에게는 지워버리고 싶은 존재였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서는 시어머니를 보살피며 지냈다. 이순자 여사는 준호의 성공이 오직 자신의 희생과 아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민서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평가하며 끊임없이 지적했다. 민서는 손이 느려서 문제야. 다혜는 손이 빠르고 깔끔했는데. 다혜가 살아있었더라면 벌써 손주가 둘은 됐을 텐데. 그녀의 입에서는 항상 다혜라는 이름이 나왔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이름에 대한 애틋함보다는 냉소와 경멸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이순자 여사의 말에서
알 수 없는 괴리감을 느꼈다. 그녀는 왜 준호의 전처를 불쌍하고 연약하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녀를 그렇게 비난하는 것일까? 민서의 삶은 점차 고독의 그림자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는 준호와 유준을 사랑했지만 그들에게는 그녀의 존재가 너무 당연하고 익숙해서 오히려 그녀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준호는 점점 더 늦게 퇴근했고 주말에도 회사 업무를 핑계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다. 유주는 그녀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할 뿐 그녀의 지친 마음에 위로의 말을 건넬 줄은 모르는 어린아이였다. 이순자 여사는 민서가 혼자 외로워하거나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면 여자가 너무 감상적이면 남자들이 싫어해. 딱 부러지게 살아. 라고 핀잔을 주었다. 민서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늘 미소 짓는 가면을 쓴 채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돌아온 유준이 민서에게 말했다. 엄마, 아빠가 오늘은 일찍 온대. 민서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준호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고 그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았다. 유주는 신이 나서 거실을 뛰어다녔다. 하지만 저녁 8시, 9시가 지나도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유주는 졸음에 겨워 하품을 했고 이순자 여사는 혀를 차며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 바쁜 사람을 괜히 기다리게 하지 마. 민서는 굳어가는 갈비찜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고 또 걸었다. 그의 전화기는 여전히 꺼져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가슴 속에 시린 바람이 부는 것을 느꼈다. 준호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심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지만 민서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준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는 그저 다혜의 죽음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의 잦은 부재와 냉랭한 태도는 민서의 불안감을 더욱 키울 뿐이었다. 그날 밤 민서는 침대에 누워 잠든 유준의 작은 손을 잡았다. 유준의 따뜻한 천이 그녀의 차가운 마음에 스며들었다. 유준아, 엄마가 너한테는 좋은 엄마가 되어줄게. 민서는 유준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유준을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준호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준호에 대한 신랏 같은 기대와 애정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밤샘 근무를 한 것처럼 몹시 지쳐 보였다. 민서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어제 밤새 어디 있었어요? 라고 물었다. 준호는 친구랑 밤샘 술을 마셨어.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라고 얼버무렸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민서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대신 그를 위해 따뜻한 커피를 타주고 그가 좋아하는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준호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고는 민서에게 미안한 듯 말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요즘 당신한테 너무 소홀했지? 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내가 옆에서 힘이 되어 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럽고 상냥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파문이 일렁이고 있었다. 준호의 미안하다는 말, 그의 피곤한 얼굴, 그리고 그의 거짓말. 이 모든 것이 민서의 마음속에 쌓여 그녀의 결혼 생활에 조금씩 균열을 내고 있었다. 민서는 이순자 여사의 서랍장 속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다. 사진 속 정다혜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생기가 넘쳤다. 준호는 그런 다혜의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올리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누가 봐도 행복한 연인의 모습이었다. 민서는 사진을 응시하며 낯선 여자의 미소에서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준호의 과거에 대해 더 깊이 알아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만 그녀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그녀의 결혼 생활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의 삶의 평온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녀의 앞에 놓인 짙은 안개를 뚫고 나아가야만 했다. 민서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듯 준호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이순자 여사는 외출을 위해 서랍장을 뒤적이다 사진 한 장을 떨어뜨렸다. 그 사진은 젊은 시절의 준호와 다혜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민서는 무심코 사진을 주워들었다. 이순자 여사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이고, 옛날 사진이네. 민서 너는 다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모르지? 참 곱고 착한 아이였는데 몸이 약해서 일찍 세상을 떠났어.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보다는 씁쓸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민서는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그녀가 다혜에게 어떤 감정을 가졌었는지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민서의 머릿속에는 다혜의 사진과 시어머니의 씁쓸한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그녀는 준호의 과거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었다. 그래야만 자신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준호의 과거 물건들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준호는 자신의 물건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성격이었고 민서가 모르는 사적인 물건은 거의 없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준호가 회사 야유회로 집을 비운 사이 민서는 집안을 대청소하기로 했다. 그녀는 준호의 서재 책장을 정리하다가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겉면에는 준호의 필체로 기억이라는 단어가 삐뚤빼뚤하게 쓰여 있었다. 민서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 상자 안에 준호의 과거가 담겨 있을 것 같았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앨범과 몇 통의 편지, 그리고 다혜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 다혜는 민서가 시어머니의 서랍장에서 보았던 사진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 그녀는 준호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병색이 전혀 없었다. 민서는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묘한 배신감을 느꼈다. 준호가 말했던 병약하고 가련한 다혜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사진들 아래에는 다혜가 쓴 편지 몇 통이 있었다. 민서는 망설이다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편지는 준호에게 쓴 것이었다. 다혜는 준호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내용을 적었다. 하지만 편지 중간중간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준호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나는 가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을 원하는 건지 헷갈려. 나는 이제 지쳤어. 내가 당신에게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겠어. 나는 당신의 인형이 아니야. 민서는 편지를 읽으며 충격에 휩싸였다. 준호와 다혜의 관계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이 아니었다. 그들의 관계에는 이미 깊은 상처와 균열이 있었던 것이다. 민서는 다혜의 편지에서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절망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절망은 마치 거울처럼 민서 자신의 현재 모습과 겹쳐 보였다. 편지들 아래에는 다혜가 쓴 일기장 한 권이 있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에는 다혜의 고통스러운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늘도 준호는 늦게 들어왔다. 그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 같다. 나는 이 집에서 혼자 외로이 썩어가고 있다. 나는 그와 이혼하고 싶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가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그는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으려 한다. 내 병이 다시 심해지는 것 같다. 하지만 아무도 나를 걱정해주지 않는다. 그는 이미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다. 민서는 일기장을 읽으며 손을 떨었다. 준호는 다혜에게도 거짓말을 했고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이혼 요구를 거절하고 그녀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 민서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사고가 아닐 것이다. 민서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준호의 과거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이다. 준호는 병약한 아내를 잃고 슬픔에 잠긴 가련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냉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어쩌면 다혜를 죽음으로 몰아간 장본인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이 민서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준호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는 그가 한 모든 말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의 사랑한다는 말, 그녀에게 보여주었던 다정한 눈빛, 그리고 그가 했던 모든 약속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준호와 함께 했던 모든 시간을 되짚어 보았다. 준호가 가끔 늦게 들어오고 그녀에게 짜증을 내고 그녀의 삶에 무관심했던 모든 순간들이 다혜의 일기장 속 내용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민서는 자신이 다혜의 복사판이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다혜처럼 사랑받지 못하고 외롭게 그리고 준호에게 이용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상자 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했다. 앨범과 편지, 일기장까지. 그녀는 그 모든 것들을 준호의 과거에 대한 그리고 어쩌면 그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였다. 민서는 더 이상 준호의 과거를 캐묻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서 준호 몰래 이 모든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준호에 대한 사랑 대신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함께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삶의 평온은 이미 오래전에 깨져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깨진 조각들을 어떻게든 맞춰서 다시 일어서는 것뿐이었다. 다혜의 일기장은 민서의 삶에 드리워진 모든 장막을 걷어냈다. 이제 그녀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다. 남편 최준호의 다정한 미소는 냉소적으로 보였고 그의 작은 짜증조차도 다혜를 향한 증오와 오버랩되었다. 시어머니 이순자 여사의 훈계는 더 이상 며느리를 향한 조언이 아닌 낯선 여자를 향한 끝없는 비난으로 들렸다. 민서는 자신이 다혜의 흔적을 따라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준호의 현 부인이 아니라 준호의 첫 번째 희생자, 정다혜의 뒤를 쫓는 탐정처럼 행동했다. 민서는 일기장에 적힌 단서들을 꼼꼼히 살폈다. 다혜는 준호가 다른 여자와 만나는 것을 의심했고 그의 휴대폰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를 몰래 확인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다혜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 준호가 샤워하는 동안 그녀는 그의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유준이의 생일이었다. 씁쓸한 아이러니였다. 휴대폰 화면에는 수많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이 있었다. 그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름 강세나와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메시지에는 달콤한 애칭과 함께 보고 싶다, 사랑해 같은 말들이 가득했다. 민서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다혜의 일기장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준호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다. 민서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준호의 이메일 계정에도 강세나와의 연애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명품 가방과 시계, 값비싼 선물을 사주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이 모든 것의 결제 내역과 영수증이 고스란히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었다.
민서는 자신을 위해 값비싼 옷 한 벌, 화장품 한 병 사지 않고 오직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지난 날들이 억울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피와 땀으로 번 돈이 다른 여자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쓰이고 있었던 것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준호가 회사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이었다. 출장비와 접대비 명목으로 허위 경비를 처리하고 그 돈을 강세나와 유흥을 즐기는데 사용했다. 민서는 준호가 얼마나 치밀하고 교활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그리고 회사를 동시에 속이고 있었다. 민서는 모든 증거들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해 안전한 곳에 보관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다혜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민서는 준호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그에게 다정하게 대했고 그의 지친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그의 모든 행동을 조용히 관찰하며 다음 수를 준비했다. 준호는 민서의 그런 모습을 보며 안심하는 듯했다. 그는 민서가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의 방심이 곧 그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민서는 이제 준호와 이순자 여사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이중적인 의미를 읽어냈다. 이순자 여사는 민서가 다혜의 일기장을 발견한 후 더욱 민서에게 혹독하게 굴었다. 민서, 너는 다혜처럼 약해 보여서 문제야. 남자가 바람을 피울 수도 있지. 그걸 이해하고 감싸줄 줄도 알아야지. 그녀는 준호의 불륜을 묵인하고 있었다. 민서는 이순자 여사가 다혜에게도 똑같이 굴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며느리의 고통을 즐기는 악마와 같았다. 민서의 마음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찼지만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와 시어머니 앞에서 완벽한 가면을 썼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홀로 방에서 울음을 삼켰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사랑과 헌신으로 쌓아 올린 가정이 사실은 모래성처럼 덧없는 허상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민서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다혜의 일기장에 적힌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사고가 아닐 것이다. 민서는 다혜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다시 품기 시작했다. 다혜는 병약했지만 그녀의 일기장에는 자신이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사고로 죽은 것일까? 아니면 준호에게 살해당한 것일까? 민서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그리고 다혜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준호의 아내가 아닌 진실을 밝히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한 여성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조용하고 평온하지 않았다. 그녀의 내면은 복수를 향한 불꽃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했다.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은 아들 유준이었고 그녀는 유준을 위해 그리고 그녀 자신을 위해 이 지독한 싸움을 이겨내야만 했다. 김민서의 내면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폭풍에 휩쓸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겉모습은 여전히 평온하고 단단해 보였다. 그녀는 남편 최준호와 시어머니 이순자 여사 앞에서 완벽하게 가면을 썼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병들어갔다.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고 입맛을 잃어갔다. 아들 유준의 해맑은 웃음만이 그녀가 이 지옥 같은 현실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다.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에게는 유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고 그녀 자신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다. 하지만 민서는 혼자였다. 그녀의 주변에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녀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준호는 그녀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순자 여사는 그녀의 고통을 즐기는 듯했다. 민서는 결국 자신의 어머니 박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골에 홀로 살고 있는 어머니는 그녀에게 언제나 따뜻하고 정 많은 분이었다. 민서는 어머니에게만큼은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엄마. 민서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자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민서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민서의 울음소리를 듣고 놀란 듯 말했다. 민서야, 무슨 일 있니? 왜 울어? 혹시 준호 서방이 너한테 무슨 짓이라도 했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불안감이 가득했다. 민서는 흐느끼며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준호의 외도에 대해, 시어머니의 혹독한 말들에 대해,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정다혜의 일기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준호가 다혜를 죽음으로 몰아갔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까지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민서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녀는 민서의 말을 끊지도 섣부른 위로를 하지도 않았다. 그저 민서가 모든 감정을 쏟아낼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민서의 울음이 잦아들자 어머니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야, 그만 울어라. 울음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아. 엄마 말 잘 들어. 민서는 훌쩍이며 귀를 기울였다. 엄마는 네가 아빠랑 결혼할 때부터 준호 서방이 맘에 들지 않았단다.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비어있는 사람 같았어. 그때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엄마가 미안하다. 어머니는 민서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민서는 어머니의 말에서 그녀의 깊은 사랑과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부터는 엄마 말대로 해. 어머니는 민서에게 차분하게 말했다. 네가 준호 서방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행동하는 거야. 그리고 증거를 모아. 혼자서는 힘드니까 엄마가 사람을 하나 소개시켜 줄게. 그분은 엄마의 오랜 지인인데 이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주시는 분이야. 그분을 만나서 모든 것을 이야기해. 그리고 준호 서방에게 네가 이혼을 원한다는 것을 알리지 마.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빼돌려 버리면 너는 빈손으로 쫓겨날 거야. 민서는 어머니의 단호한 모습에 놀랐다. 그녀는 자신이 알던 순하고 연약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딸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딸의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 강인한 전사가 된 듯했다. 어머니는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는 네 아빠한테도 똑같이 당했단다. 그래서 엄마는 너만큼은 절대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민서는 어머니의 말에서 그녀의 과거에 묻혀있던 깊은 상처를 엿볼 수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외도를 했고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참고 살았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자신의 고통을 힘으로 바꾸어 딸을 지켜주려 했던 것이다. 민서는 어머니의 조언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어머니를 믿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준호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준호는 민서의 태도에 더욱 안심하는 듯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외도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의 방심이 그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며칠 후 민서는 어머니가 소개시켜준 사설탐정 사무실을 찾아갔다. 탐정은 중년의 여성이었고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 예리했다. 민서는 그녀에게 준호의 외도에 대해 그리고 정다혜의 일기장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탐정은 민서의 이야기를 듣고는 차분하게 말했다. 김민서 씨,
당신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이 싸움의 승자가 될 겁니다. 제가 당신의 뒤를 봐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과 함께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다. 탐정은 민서에게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 그리고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는 비밀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주었다. 민서는 탐정의 조언에 따라 준호의 서재와 이순자 여사의 방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모든 것이 감쪽 같았다. 그녀는 이제 준호와 시어머니의 모든 말과 행동을 기록할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녀를 지지해주고 그녀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었다. 그날 밤 민서는 잠든 아들 유준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유준아, 엄마가 너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길게. 그리고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멋진 엄마가 될게.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절망과 슬픔 대신 복수와 승리를 향한 강한 의지가 타올랐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어머니의 도움과 탐정의 조언 덕분에 김민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준호와 시어머니의 감시를 피하며 조심스럽게 증거를 모았다. 매일 밤 아들 유준이가 잠든 후 그녀는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확인했다. 영상과 녹음 파일 속에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추악하고 끔찍한 진실들이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 이순자 여사는 민서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준호와 통화하며 민서에 대한 험담을 했다. 내 마누라, 그녀는 다혜의 발끝도 못 따라와. 멍청하고 손이 느려 터져서는. 다혜가 살아 있었더라면 넌 벌써 사장이 되고도 남았을 텐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혜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그녀가 죽음으로써 사라진 자신의 욕망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준호는 그녀의 말에 동조하며 그러게 괜히 결혼해서 골치만 아프네 라고 대답했다. 민서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들에게 자신은 그저 귀찮은 짐이자 과거의 실패를 덮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다. 민서는 준호의 휴대폰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를 꼼꼼히 기록했다. 그는 강세나라는 여자와 매일 통화했고 주말마다 만나는 것을 약속했다. 준호가 민서에게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날, 그는 강세나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민서는 그들이 함께 찍은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했다. 그들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고 누가 봐도 깊은 사랑에 빠진 연인의 모습이었다. 민서는 사진 속의 준호가 자신의 옆에 있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활기 넘치고 다정한 모습에 소름이 돋았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재정적인 기록이었다. 민서는 탐정의 도움으로 준호의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그의 개인 계좌, 이체 내역을 확보했다. 그는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강센에게 명품을 사주고 고급 오피스텔 보증금을 대주었다. 민서는 그 돈이 자신과 유준이를 위해 저축해둔 돈이라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이 가정을 위해 희생했는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준호에게 사랑받는 아내, 유준이에게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자신의 모든 꿈을 포기했다. 하지만 준호는 그녀의 희생을 짓밟고 그녀의 피땀 어린 돈을 다른 여자에게 쏟아부었던 것이다. 민서의 마음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준호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준호와 시어머니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증거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했다. 그녀에게는 이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서는 준호의 서재에서 우연히 다혜의 진단서와
약봉투를 발견했다. 진단서에는 알레르기성 쇼크로 인한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약봉투 속에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들어있는 약이 들어있었다. 민서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다혜는 이 약을 복용함으로써 알레르기 쇼크로 사망한 것이다. 하지만 준호는 왜 다혜에게 이 약을 복용하게 했을까? 다혜의 일기장에 적힌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사고가 아닐 것이다. 라는 문장이 민서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민서는 준호가 다혜를 살해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탐정에게 알렸다. 탐정은 민서에게 다혜의 가족들을 찾아가 보라고 조언했다. 다혜 씨의 가족들이라면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다음 날, 민서는 다혜의 부모님이 사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찾아갔다. 그녀는 초인종을 누르며 가슴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낯선 사람에게 자신을 준호의 현 부인이라고 소개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두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준호 씨의 현 부인 김민서라고 합니다. 다혜의 어머니는 민서의 얼굴을 보며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증오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왜 오셨어요? 그 사람과 무슨 관계인데 감히 여기를 찾아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혜 씨의 죽음에 대해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민서는 자신의 가방에서 다혜의 일기장을 꺼내 보였다. 다혜의 어머니는 일기장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게 다혜의 일기장이 여기에 왜 있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 속에는 다혜가 준호와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고통과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다혜의 어머니는 일기장을 읽으며 오열했다. 우리 다혜,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그때 눈치챘어야 했었는데. 그녀는 민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다혜는 준호와 이혼하고 싶어 했어. 하지만 준호가 재산을 모두 빼돌리고 이혼을 해주지 않았지. 그리고 다혜의 병을 알레르기성 쇼크를 유발하는 약을 먹이려 했었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민서는 다혜의 부모님으로부터 결정적인 증거를 얻었다. 준호가 다혜의 병원 기록과 약을 조작했다는 사실, 그리고 다혜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었다. 민서는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오직 진실을 밝히고 준호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만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다혜의 부모님을 만나고 돌아온 김민서의 손에는 준호의 모든 거짓말과 죄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들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냉혈한 살인자와 함께 살았던 것이다. 이 끔찍한 진실을 준호에게 어떻게 밝혀야 할까? 그녀는 준호에게 증거를 내밀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탐정의 조언을 떠올리며 애써 감정을 억눌렀다. 김민서 씨, 당신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준호는 교활하고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당신이 흥분해서 모든 것을 밝히면 그는 모든 것을 잡아떼고 당신을 미친 여자로 만들 겁니다. 민서는 탐정의 조언대로 준호에게 모든 것을 폭로할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다. 그녀는 준호와 시어머니 이순자 여사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준호는 민서의 태도에 안심하며 더욱 방심했다. 그는 민서가 자신의 외도와 거짓말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방심은
곧 그의 발목을 잡을 것이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준호의 불륜 상대 강세에게서 왔다. 강세나는 준호의 냉담하고 이기적인 태도에 지쳐 있었고 준호가 자신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준호가 다혜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며 했던 말들,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끔찍한 비밀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녀는 준호의 휴대폰에서 민서의 연락처를 찾아냈다. 그리고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민서 씨 되시죠? 저는 강세나라고 해요. 최준호 씨, 애인입니다. 민서는 강세나의 전화를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강세나는 민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준호가 자신을 어떻게 속였고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준호가 다혜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던 내용이었다. 준호 씨가 술에 취해서 그랬어요. 다혜 씨가 이혼을 요구해서 그 사람이 교묘하게 다혜 씨의 약을 바꿔치기 했다고 했어요. 알레르기 쇼크로 죽게 만들었다고요. 강세나는 민서에게 충격적인 증거를 건넸다. 준호가 다혜의 약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었다. 영상은 흐릿했지만 준호의 얼굴과 그가 다혜의 링거에 약을 주입하는 모습은 선명하게 보였다. 민서는 강세에게 감사를 표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이제 준호의 모든 범죄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를 모두 확보한 것이다. 민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날 밤 모든 증거를 들고 준호와 이순자 여사를 마주했다. 그들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민서는 그들의 앞에 증거들을 하나씩 던져 놓았다. 준호와 강세나가 함께 찍은 사진, 준호의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다혜의 진단서와 약봉투. 준호는 사진과 서류들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다 뭐야? 민서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제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요. 민서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다혜 씨에게 어떻게 했는지, 저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전부 다요. 그 순간 민서는 준호에게 증거 영상을 보여주었다. 준호가 다혜의 링거에 약을 주입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다. 준호는 영상을 보며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몸을 떨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빛은 공허하게 흔들렸다. 아니야, 이건 가짜야. 조작한 거라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다. 이순자 여사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영상을 보고는 준호에게 소리쳤다. 준호야, 이게 다 뭐야? 너 다혜를 정말 죽인 거니? 그녀는 준호에게 달려들어 뺨을 때렸다. 이 천하의 몹쓸 놈, 네가 어떻게 다혜에게 그럴 수가 있어. 민서는 그들의 싸움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과 함께 어떤 후련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준호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삶을 되찾으려는 한 명의 강인한 여성이었다. 민서는 준호와 이순자 여사의 싸움이 끝나자 그들에게 말했다. 내일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서 봐요. 그녀는 유준의 방으로 들어가 그의 작은 손을 잡았다. 유준아, 엄마가 이제 너를 지켜줄게. 그녀는 유준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과 승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아들과 자신을 되찾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마침내 이혼 소송의 마지막 재판 날이 밝았다. 법정 안은 엄숙하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다. 김민서는 원고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어머니 박혜진과 변호사인
홍 변호사가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반대편에는 남편 최준호가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하고 초췌해 보였다. 그는 푹 꺼진 눈으로 민서를 증오에 가득 차 쳐다보았다. 그의 옆에는 자신감 넘쳐 보이는 젊은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준호 측 변호사가 먼저 나섰다. 그는 민서를 질투심에 눈이 멀어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재산을 빼앗기 위해 모든 것을 꾸민 악독한 아내로 몰아가려 했다. 그는 준호의 외도 증거는 오해일 뿐이며 그저 동료와 사회적 관계를 맺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 최준호 씨는 아내와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는 가장입니다. 하지만 이수연 씨는 이를 이해하고 감싸주기보다는 근거 없이 의심하고 심지어 노쇠한 시어머니를 학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이수연 씨가 얼마나 악독한 심성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뻔뻔한 말에 민서는 분노했지만 홍 변호사는 그녀에게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시어머니 이순자 여사를 내세웠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법정으로 들어왔다. 평소의 거만함과는 달리 연약하고 가엾어 보였다. 준호의 변호사는 동정적인 목소리로 그녀에게 물었다. 증인, 함께 사는 동안 며느리인 이수연 씨가 증인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순자 여사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힘들었어요, 변호사님. 그 애가 날 학대하고 굶기고 욕했어요. 한 번은 날 밀어서 넘어뜨리기도 했어요. 내가 짐이고 식충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비참하게 울며 하소연했고 민서를 세상에서 가장 불효하고 악독한 며느리로 만들었다. 이순자 여사의 증언이 끝나자 법정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민서에게 쏠렸다. 동정과 비난이 섞인 눈빛이었다. 이제 민서의 변호사인 홍 변호사가 일어설 차례였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이순자 여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증인, 방금 하신 모든 말씀이 전부 사실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물론 사실이지. 내가 늙었어도 정신은 멀쩡해. 이순자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좋습니다. 홍 변호사는 재판장을 향해 돌아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인의 증언이 완전히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 저희는 영상을 하나 제출하고자 합니다. 법정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첫 번째 영상은 이순자 여사가 민서의 엄마에게 음식을 내팽개치고 폭언을 퍼붓는 장면이었다. 다음은 그녀가 스스로 휠체어에서 넘어져 민서가 황급히 달려와 부축하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민서에게 혹독하게 구는 다른 많은 영상들이 이어졌다. 이순자 여사의 얼굴이 하얗다가 보라색으로 변했다. 그녀는 아니야, 저게 조작한 거야.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라고 소리쳤다. 준호의 변호사도 얼어붙었다. 그는 우리가 이렇게 날카로운 증거를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결정타가 아니었다. 홍 변호사는 계속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인의 이러한 행동은 우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바로 자기 아들 피고 최준호 씨의 사주와 강요에 의해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저희는 녹음 파일을 하나 더 제출하겠습니다. 준호와 그의 어머니가 다투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준호가 어머니를 탓하는 목소리, 그리고 이순자 여사의 치명적인 한마디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옛날에 그 다해 일 처리해 준 게 누군데? 내가 아니었으면 넌 진작에 감옥 갔어. 법정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다해가 누구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재판장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려야 했다. 준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얼굴에 핏기 하나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연극은 치욕스럽게 막을 내렸고 가장 끔찍한 진실만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된 후 법정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엄격한 표정의 재판장이 준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피고, 녹음 파일에서 언급된 다혜라는 사람은 누구이며 피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준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침묵했다. 그의 변호사가 황급히 일어나 수습하려 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는 단지 화가 나서 한 말일 뿐입니다. 오늘 이혼 소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다고요? 홍 변호사가 젊은 변호사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매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피고의 진짜 본성, 즉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인간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홍 변호사는 민서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신호를 보냈다. 민서는 심호흡을 하며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했다.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홍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언급된 다혜라는 분은 본명 정다혜, 바로 피고 최준호 씨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 그녀는 5년 전 약물 투여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했다고 공식적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알려졌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실일까요? 오늘 저희는 마지막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피고의 모든 거짓과 악행을 폭로할 증거입니다. 재판장님의 허락해 영상을 하나 상영하고자 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형 스크린이 다시 한번 켜졌다. 이번에는 집안의 생활상이 아닌 화면 구석에 5년 전 날짜와 시간이 찍힌 흐릿한 CCTV 영상이었다. 법정 전체가 숨을 죽였다. 영상은 한밤중 병원의 텅 빈 복도를 비추고 있었다. 한 병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몰래 들어왔다. 그는 주위를 살피고는 잠든 다혜가 있는 침대로 다가갔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주사기를 꺼내 환자의 머리맡에 걸린 링거에 그 안의 액체를 재빨리 주입했다. 그의 행동은 단호하고 냉정했다. 일을 마친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병실을 나갔다. 영상은 거기서 멈췄지만 법정의 침묵은 폭발 소리보다 더 무서웠다. 모두가 경악했다. 이순자 여사는 아들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휠체어 위에서 그대로 기절했다. 준호는 완전히 무너졌다. 아니야, 저건 가짜야. 다 가짜라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그는 벌떡 일어나 민서를 가리켰다. 전현짓이야. 날 함정에 빠뜨렸어. 날 죽이려고 해. 전혀는 악마야. 그는 이성을 잃고 민서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법정 경위들이 즉시 그를 덮쳐 제압했다. 준호의 미친 듯한 고함과 욕설이 법정 가득 울려 퍼졌다. 질서, 피고를 끌어내시오. 재판장이 나무 망치를 세게 내리쳤다. 준호는 끌려나가면서도 계속해서 발버둥치고 소리 질렀다. 그의 연극, 성공한 남편이자 효심 깊은 아들이라는 연극은 미친 살인자의 모습으로 끝을 맺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늦었지만 마침내 정의의 빛이 비추었다. 법정의 파란이 끝난 후 김민서의 삶은 마침내 폭풍구가 진한 바다처럼 고요해졌다. 재판 결과는 그녀에게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었다. 법원은 최준호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고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아들 최유준에 대한 양육권과 함께 재산의 대부분을 분할받았다. 준호가 빼돌렸던 공금 횡령과 강센에게 썼던 돈까지 모두 배상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보상은 준호가 저지른 끔찍한 살인 행각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최준호는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후 즉시 구속되었다. 그의 혐의는 단순한 외도나 사기, 횡령을 넘어 살인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그가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 올렸던 유능하고 성공한 기업 임원이라는 가면은 산산이 부서졌다. 언론은 그를 가정 파괴범이자 냉혈한 살인마로 낙인 찍었다. 그를 쫓던 회사도 즉시 그를 해고하고 모든 연관 관계를 끊었다. 한때 그의 모든 것이었던 명예와 지위는 한순간에 사라졌다. 시어머니 이순자 여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병원에서 깨어난 후 아들 준호가 살인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의 앞날에 대해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아들을 돕기는커녕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경찰에 연락하여 준호가 다혜의 죽음에 대해 자신에게 털어놓았던 사실을 모두 고발했다. 그녀는 법의 관용을 바라며 아들의 범죄를 낱낱이 폭로했다. 평생 아들의 성공을 위해 살았던 그녀는 결국 자신의 이기심과 두려움에 의해 아들을 마지막까지 배신한 셈이 되었다. 민서는 이 소식을 듣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민서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준호와 이순자 여사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준호와의 결혼 생활에서 겪었던 고통과 배신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믿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오직 아들 유준만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삶에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바로 홍 변호사의 소개로 알게 된 한지우였다. 한지우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그의 외모는 준호처럼 화려하거나 잘생기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실했고 그의 미소는 따뜻했다. 그는 준호의 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민서에게 섣부른 동정이나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저 민서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고 그녀가 힘들어할 때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민서와 한지우의 관계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발전했다. 그는 민서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고 그녀에게 자신의 삶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그는 민서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조용히 옆에서 지켜봐 주었다. 그는 민서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다. 한지우는 유준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어 주었다. 그는 유준과 함께 축구를 하고 고장난 장난감을 고쳐주며 매일 밤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유준은 지우를 지우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다. 준회에게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을 지우에게서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민서는 지우와 유준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잊었던 미소를 되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서의 삶에 또 다른 먹구름이 몰려왔다. 언제나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어머니 박혜진이 급격히 체중이 줄고 기침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병원 검진 결과 어머니는 폐암 초기 진단을 받았다. 민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준호에게 받았던 상처보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더 큰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침착했다. 민서야, 초기에 발견했단다. 뭐가 무서워?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엄마는 네가 행복해지는 것도 보고 유준이가 장가가는 것도 봐야지. 어머니의 낙관적인 태도가 민서를 일으켜 세웠다. 민서는 어머니를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싸웠듯이 이제는 자신이 어머니를 위해 싸울 차례였다. 민서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어머니 간병에 전념했다. 그녀는 최고의 의사를 찾아다니고
최신 치료법을 연구했다. 한지우는 그런 민서의 옆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민서에게 공허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따뜻한 국화차를 가져다 주거나 유준이의 아빠 역할을 대신해주며 민서가 어머니 간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의 조용하지만 굳건한 존재는 민서에게 큰 힘이 되었다. 적극적인 치료와 가족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어머니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의사는 조기 발견과 환자의 긍정적인 마음가짐 덕분에 치료 반응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민서는 이제야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다시 평온한 날들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한지우에 대한 사랑과 함께 자신의 과거와 상처 때문에 그에게 다가갈 수 없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종양은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의사의 말에 김민서는 그제야 모든 긴장을 풀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길고 긴 터널을 빠져나온 듯한 후련함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무엇이 미안하니? 엄마는 네가 행복해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이제 너도 네 행복을 찾아야지. 라고 말했다. 어머니의 완치 소식은 민서에게 큰 기쁨이자 동시에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와 상처에 갇혀 지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한지우에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민서는 지우에게 전화를 걸어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지우는 민서의 제안에 놀란 듯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네, 좋아요 라고 대답했다. 카페에서 만난 민서는 지우에게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준호와의 결혼 생활에서 겪었던 고통과 배신, 그리고 정다혜의 죽음에 대한 진실까지. 지우는 민서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의 눈빛은 동정심이 아닌 깊은 이해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서의 이야기가 끝나자 지우는 민서의 손을 잡았다. 민서 씨,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런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의 말에 민서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우에게서 위로가 아닌 진정한 존중을 느꼈다. 민서는 지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 과거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제게는 아이도 있고, 그리고 제 과거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둡잖아요. 지우는 민서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민서 씨, 한 사람의 과거가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정의하지는 않아요. 제가 아는 김민서 씨는 용기 있고 아름다우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런 민서 씨를 사랑해요. 민서 씨의 과거가 아니라 민서 씨 자체를요. 지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민서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두려움과 불안감이 사라졌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의 마음속에 지우에 대한 사랑이 깊이 뿌리내렸음을 깨달았다. 민서는 눈물을 닦고 지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우 씨, 고마워요. 그리고 저도 지우 씨를 사랑해요. 그날 밤 민서는 지우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꿨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녀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사람이 있었다. 민서와 지우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다. 어머니 박혜진과 아들 유준,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와 동료들의 축복 속에서 열린 작고 따뜻한 예식이었다. 민서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아름다웠다. 그녀의 미소는 억지 웃음이 아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행복이었다. 지우는 민서의 옆에 서서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듬직하고 든든해 보였다. 지우와 똑같은 작은 정장을 입은 유주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끊임없이 지우 아빠를 외쳤다. 유주는 그를 완전히 받아들여 친아빠처럼 여기고 있었다. 어머니는 앞줄에 앉아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다. 눈에는 기쁨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평온하고 달콤하게 흘러갔다. 지우는 훌륭한 남편이자 아빠였다. 그는 항상 정시에 퇴근했고 집안일을 돕고 유준이의 숙제를 가르쳐 주었다. 그는 민서의 일을 존중했고 항상 귀 기울여 듣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 주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민서는 절대적인 평온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 유준이는 날이 갈수록 지우를 따랐다. 매일 밤 두 부자는 함께 책을 읽으며 웃었다. 지우는 유준이에게 축구를 가르쳐주고 고장난 장난감을 고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아이가 이전에 가져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채워주었다. 그들의 작은 가족이 행복에 잠겨 있는 동안 최준호와 이순자 여사의 소식이 가끔 들려왔다. 최준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후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술에 빠져 직업도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았다. 재산 분할 후 남은 얼마 안 되는 돈도 금세 술값으로 탕진했다. 이순자 여사는 범인 은닉죄로 합당한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더 쓰라린 것은 출소 후 갈 곳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녀의 금쪽 같은 아들 최준호는 그녀를 허름한 요양원에 버려두고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고독과 병마 속에서 여생을 보냈고 아마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끊임없이 후회했을 것이다. 민서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 이상 통쾌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이상 하리만치 평온했다. 그녀는 증오심이 결국 자신이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독약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자신을 더욱 지치고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었다. 그녀는 과거를 내려놓고 자신을 상처 입힌 사람들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녀의 영혼은 진정한 평온을 찾았다. 행복은 복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새로운 삶을 만드는 데서 오는 것이었다. 엄마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녀는 지우가 직접 가꾼 작은 정원에서 외손자와 즐겁게 노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느꼈다. 어느 맑은 오후 민서의 가족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지우는 한 손으로는 민서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유준이를 어깨에 태우고 있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바람소리, 나무잎 스치는 소리와 어우러져 평화로운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민서는 지우에게 속삭였다. 고마워요, 모든 것이요. 제게 와주고 저를 사랑해주고 우리 모자에게 진짜 가족을 만들어줘서요. 지우는 멈춰서 민서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감사해야지. 내게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될 기회를 줘서 고마워. 당신과 유준이는 내 인생이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그는 민서의 입술에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를 했다. 그의 어깨 위에서 유준이가 신나게 소리쳤다. 뒤에서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다. 민서의 인생은 끔찍한 폭풍을 겪었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고 폭풍이 지나가자 무지개가 눈부시게 아름답게 떴다. 그녀는 내 인생의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다.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가족. 그녀는 자신감 있고 강하며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고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여성이 되었다. 나의 미래는 이제 활짝 열려 있고 햇살로 가득 차 있었다.